친절한 의원님. 늦가을 새벽에 서울 외곽은 소리가 없다. 정확히는 소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다.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흘러내리고 낙엽은 이미 다 떨어진 자리에 이름 없는 습기만 남아 있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박진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새벽 2시 23분. 그는 전화를 받기 전에 잠깐 화면을 내려다봤다. 당직 형사의 번호였다.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가 좋은 소식을 전한 적은 그의 20년 경력을 통틀어 단 한 번도 없었다. 강력계 박진수. 형사님, 서울 외곽 가산동 IT 빌딩입니다. 경비원 신고로 출동했는데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직 형사의 목소리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섞여 있었다. 긴장도 아니고 흥분도 아닌 뭔가를 처음 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때 나오는 그 낮은 떨림. 박진수는 재킷을 집어들면서 말했다. 누구냐? 강태문입니다. 그 이름 하나로 충분했다. 빌딩에 도착하기까지 20분이 걸렸다. 박진수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보는 대신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내려다봤다. 강태문. 투자계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자산 규모만 수천억. 최근 3년 사이 서울 외곽의 크고 작은 스타트업 12곳에 투자했고 그중 4곳이 코스닥에 상장됐다. 재계 인사들이 그의 전화를 기다렸고 정치인들은 그와 악수하는 사진을 명함처럼 들고 다녔다. 그런 남자가 새벽 2시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쓰러져 있다. 빌딩 입구에는 이미 순찰차 2대가 서 있었고 경비원 1명이 담요를 두른 채 계단 아래에 앉아 있었다. 박진수가 다가가자 경비원은 고개를 들었다. 50대 초반의 얼굴이었는데 그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 있었다. 올라가 보셨습니까? 내 문이 열려 있어서. 처음엔 그냥 쓰러진 줄만 알았는데 남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박진수는 더 묻지 않았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형광등이 한쪽만 켜져 있어 벽 한쪽이 그늘에 잠겨 있었다. 발걸음마다 철제 계단이 둔탁하게 울렸고 그 소리가 텅 빈 복도에 퍼졌다가 사라졌다. 복도 끝 대표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복도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고 그 빛의 경계 바로 앞에서 박진수는 멈췄다. 냄새가 먼저였다. 철 냄새. 그 특유의 밀도 있고 달큰한 냄새가 공기 전체를 눌러놓고 있었다. 박진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사무실이었다. 대형 책상, 가죽 소파, 벽면 책장. 고급스럽게 꾸며진 공간이었지만 지금 그 공간을 지배하는 것은 가구도 조명도 아니었다. 바닥이었다. 바닥에 돈이 깔려 있었다. 5만 원권 지폐들이 흐트러진 채 바닥 전체에 퍼져 있었다. 그 위에 한 남자가 엎드려 있었고 그 남자를 중심으로 검붉은 것이 번져나가 지폐 위에 스며들어 있었다. 박진수는 그것을 보면서 곧바로 피해자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 방 안에서 제자리에 없는 것들을 차례로 확인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은 그대로였다. 벽면 금고의 문은 닫혀 있었다. 쓰러진 남자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지갑에 가죽 귀퉁이가 그대로 보였다. 박진수는 그제야 시선을 바닥에 돈으로 내렸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지폐 한 장을 들어 올리지 않은 채 그 배열을 들여다봤다. 무언가를 쏟아부은 것이 아니었다. 뿌린 것이었다. 방향이 있었다. 한쪽에서 던진 것처럼 지폐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흩어져 있었다. 그는 일어섰다. 강도가 돈을 가져가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강도가 돈을 가져갈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돈은 왜 바닥에 있는가? 감식반 왔습니까? 뒤에서 당직 형사가 대답했다. 지금 올라오는 중입니다. 박진수는 대답하지 않고 쓰러진 남자의 머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책상 모서리 근처였다. 바닥에는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는데 파편의 형태가 날카롭지 않고 지시겨진 듯 잘게 부서져 있었다. 단순히 깨진 것이 아니었다. 반복적으로 내려쳐진 것이었다. 책상 위를 보니 조각 장식물의 받침대만 남아 있었다. 피해자 확인됐습니까? 네. 이 빌딩 대표실 명패 기준으로는 강태문 씨가 맞고 지갑 신분증도 동일인 확인됐습니다. 박진수는 대표실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가산동의 어두운 도로가 내려다 보였다. 가로등 빛이 빈 도로를 비추고 있었고 그 도로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범인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그냥 수첩을 펼쳐둔 채 바닥에 돈을 내려다봤다. 강도가 아니다. 처음부터 강도가 아니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것이 강도처럼 보이기를 원했다. 감식반이 올라온 것은 새벽 3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그들이 장비를 펼치고 바닥을 격자로 나누기 시작하는 동안 박진수는 대표실 박복도에 서서 빌딩 전체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다. 3층짜리 건물, 엘리베이터 한 대, 비상계단 2곳, 정면 출입구와 지하주차장 출입구.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는 제한적이었고 그 경로 모두에 CCTV가 달려 있었다. 범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들어왔다. 파트너 김서연이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10분 뒤였다. 그녀는 계단을 오르면서 이미 장갑을 끼고 있었고 현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박진수가 보지 않은 것을 찾는 눈으로 움직였다. 20년 경력의 형사와 12년 경력의 형사가 같은 현장을 보는 방식은 달랐다. 박진수가 전체를 먼저 읽는다면 김서연은 세부를 먼저 해체했다. 금고 확인했어요. 잠겨있다. 외부 손상 없음. 노트북은요? 절전 모드. 건드린 흔적 없음. 김서연은 쓰러진 강태문의 주변을 천천히 돌았다. 쪼그려 앉아 재킷 안주머니 쪽을 들여다보더니 감식반에게 체증을 요청했다. 지갑이 꺼내졌다. 카드 7장, 현금 40만원, 신분증. 전부 그대로였다. 김서연이 일어서면서 말했다. 강도가 아닌 건 확실하네요. 그러면 이 돈은 뭐예요? 박진수는 바닥의 지폐들을 다시 봤다. 감식반이 번호를 매기고 있는 그 지폐들. 한 장 한 장이 바닥에 누운 방식을 따라가면 출발점이 보였다. 책상 서랍 쪽이었다. 범인은 서랍을 열고 현금을 꺼내 뿌렸다. 가져가지 않았다. 뿌렸다. 강도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 거야. 근데 너무 엉성해요. 노트북도 있고 금고도 있는데 현금만 뿌려놓으면 누가 믿어요. 시간이 없었거나 아니면 김서연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너무 흥분해 있었거나. 박진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책상 쪽으로 걸어갔다. 유리 파편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지점. 감식반이 이미 마킹을 끝낸 곳이었다. 바닥에 무릎을 대지 않고 허리를 굽혀 들여다봤다. 파편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았다. 처음 한두 번은 크게 깨졌겠지만 이후로는 그 파편을 다시 내리치면서 점점 잘게 부서진 것이었다. 충격의 반경이 점점 좁아지는 형태. 멈출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타격 횟수 나왔습니까? 감식반장이 기록지를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두개골 함몰 패턴이랑 현장 혈흔 분포 기준으로 최소 15, 최대 18회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건 부검 결과 나와봐야 하지만 중간값 17회. 복도 쪽에서 김서연이 수첩에 무언가를 받아 적는 소리가 들렸다. 박진수는 일어서면서 책상을 한 번 더 봤다. 책상 위에는 마우스와 키보드, 메모지 몇 장, 그리고 받침대 하나가 남아 있었다. 받침대의 형태로 보아 원래는 작은 구형 장식물이 올려져 있었을 것이다. 투명 유리 재질, 손에 쥐기 편한 크기. 처음 공격은 스턴건이었을 것이다. 피해자가 쓰러진 뒤 범인은 그것으로도 모자랐다. 책상 위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집어들고 내려쳤다. 멈추지 않았다. 17번. 이것은 제거가 아니었다. 제거라면 5번이면 충분했다. 이것은 다른 것이었다. 돈 뿌린 건 범행 전입니까 후입니까? 감식반장이 혈흔 패턴 사진을 넘기며 대답했다. 지폐 위에 혈흔이 덮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부는 혈흔 위에 지폐가 있고요. 혼재합니다. 범행 중이거나 직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강태문을 내려치면서 혹은 내려치고 난 직후에 서랍을 열어 돈을 뿌렸다. 손에 피가 묻은 상태로. 그 상황에서 강도를 연출하려 했다는 것은 계획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17번의 타격은 그 계획을 훌쩍 벗어난 무언가를 보여줬다. 계획한 자와 증오한 자. 박진수는 그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 있을 수 있는지를 생각했다.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현장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계획한 것과 증오한 것 사이에 어딘가에 틈이 있었다. CCTV 언제 확인 가능합니까? 당직 형사가 대답했다. 건물 관리실에서 파일 추출 중입니다. 30분 안에 됩니다. 박진수는 복도로 나왔다. 형광등 한쪽이 꺼진 복도. 그 어두운 쪽 벽에 기대어 서서 대표실 안을 바라봤다. 감식반이 움직이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간헐적으로 번쩍였다. 그 빛이 켜졌다 꺼질 때마다 바닥에 돈이 보였다 사라졌다 했다. 김서연이 옆으로 왔다. 형사님, 이상한 거 있어요. 말해. 피해자 강태문 씨,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비서한테 확인했는데 오늘 공식 일정은 오후 6시에 끝났대요. 저녁 약속도 없었고 사무실에 남겠다는 말도 없었다고요. 그럼 왜 새벽 2시에 여기 있었냐?
비서도 몰라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강태문 씨는 이동할 때 반드시 비서에게 알렸다고 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어긴 습관이었다고. 박진수는 계단 쪽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누군가 불렀다. 건물 관리실은 지하 1층에 있었다. 형광등이 지나치게 밝은 좁은 공간에 모니터 4개가 벽을 향해 붙어 있었고 그 앞에 당직 형사와 건물 관리팀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박진수와 김서연이 들어서자 관리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박진수는 손짓으로 그대로 앉으라고 했다. 몇 시부터 돌립니까? 일단 자정부터 뽑아놨습니다. 모니터 속 화면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자정의 1층 로비. 인적이 없었다. 카메라 앵글은 출입구 정면과 엘리베이터 앞, 그리고 계단 입구 3곳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다. 빠른 배속으로 넘기다가 관리팀장이 특정 시간대에 멈췄다. 새벽 1시 51분. 화면 속 출입구 유리문이 열렸다. 강태문이었다. 그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서류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걸음걸이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그는 한 번도 주위를 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컷.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강태문이 들어갔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이었다. 출입구 유리문이 다시 열렸다. 박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였다. 키는 중간 정도. 체격은 보통이었지만 움직임이 달랐다. 강태문이 들어올 때와 비교하면 명백히 달랐다. 그는 문을 열면서 동시에 로비 전체를 후었다. 빠르게, 그러나 고개를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카메라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모자의 챙이 얼굴 상단을 가리고 있었고 고개는 자연스럽게 아래를 향해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올라간 상태였다. 남자는 계단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3층 계단 입구 카메라. 관리팀장이 화면을 전환했다. 새벽 1시 53분. 계단 문이 열리고 검은 모자의 남자가 3층 복도로 나왔다. 그는 복도를 걷다가 대표실 문 앞에서 멈췄다. 잠시였다. 3초 혹은 4초. 그리고 손잡이를 눌렀다. 잠겨있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강태문이 먼저 들어간 뒤 문을 잠그지 않았군요. 김서연이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박진수가 대답했다. 안에서 누군가 오기를. 화면이 대표실 내부 카메라로 전환됐다. 각도가 좋지 않았다. 천장 모서리에 설치된 카메라였고 책상은 앵글의 오른쪽 끝에 걸쳐 있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충분했다. 남자가 들어오는 순간 강태문이 일어섰다. 놀란 것인지 아는 사람을 맞이하는 것인지 그 동작만으로는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강태문이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것은 놀람이었다. 남자의 오른손이 재킷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스턴건이었다. 첩촉과 동시에 강태문이 무너졌다. 가죽 소파 쪽으로 쓰러지면서 소파를 끌어안는 형태가 됐다. 남자는 그 위로 올라서는 대신 책상 쪽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서랍을 열었다. 현금을 꺼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닥에 뿌렸다. 거기까지는 계획이었다. 그 다음부터가 달랐다. 남자는 천천히 강태문 쪽으로 돌아섰다. 쓰러진 강태문이 소파를 붙잡고 일어서려 하고 있었다. 남자는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강태문이 반쯤 일어섰을 때 책상 위에 장식물을 집어들었다. 투명 유리 구형 장식물. 손에 쥐는 동작이 조심스러웠다. 처음에는 첫 번째 타격. 강태문이 다시 쓰러졌다. 그런데 남자가 멈추지 않았다. 박진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관리팀장에게 말했다. 배속 낮춰요. 화면이 실시간 속도로 재생됐다. 남자의 어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동작이 반복되는 동안 화면 속 공간은 조용했다. 소리가 없는 영상이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그 동작을 더 명확하게 만들었다. 박진수는 그 어깨의 움직임을 세었다. 의식적으로 세려 한 것이 아니었는데 숫자가 쌓였다. 15, 16, 17. 남자가 멈췄다. 그는 손에 든 것을 내려다봤다. 유리 파편이 된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는 대신 소파 쪽에 던졌다. 그리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손을 닦았다. 장갑 위에 묻은 것을 천으로 닦는 동작이었다. 저거 확인해요. 박진수가 말했다. 천 종류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서연이 수첩에 받아 적었다. 남자는 복도로 나가기 전에 한 번 뒤를 돌아봤다. 카메라를 향해서가 아니었다. 강태문을 향해서였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다. 문을 닫았다. 닫는 속도가 조용했다.
격렬한 행동 이후에 그 조용함은 이질적이었다. 나가는 동선 전부 뽑아요. 관리팀장이 화면을 여러 개로 분할했다. 남자의 동선이 파편처럼 연결됐다. 3층 계단, 1층 로비 출입구, 그리고 건물 외부 카메라. 그는 건물을 나와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큰 도로가 아니었다. 건물 뒤편의 골목이었다. 저 방향은 지하철역 반대 방향이에요. 김서연이 말했다. 박진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남자는 골목에서 또 골목으로 이어갔다. 가로등이 없는 구간을 골라 걷는 것처럼 보였다. 지도를 머릿속에 넣고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이 골목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어느 지점에 카메라가 없는지를 알고 있는 걸음. 이 동네 사람 아니에요. 김서연이 말했다. 이 동네 사람이면 저렇게 안 걸어요. 저건 외워서 걷는 거예요. 외워서. 박진수는 그 말을 소리 없이 되씹었다. 현장 위치, 피해자의 귀가 시간, 빌딩 내부 구조, CCTV 사각지대, 탈출 동선. 이것을 혼자서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알려준 것이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충분히 상세하게. 외부 CCTV 마지막 포착 지점이 어딥니까? 관리팀장이 마우스를 움직였다. 여기서 약 800m 떨어진 버스 정류장입니다. 거기서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정류장 근처 추가 카메라 있습니까? 그쪽은 폐쇄된 산업단지라 추가 카메라가 없습니다. 폐쇄된 산업단지. 박진수는 그 단어를 머릿속 어딘가에 걸어두었다. 인적이 없는 시간에 인적이 없는 구역. 누군가 기다리고 있기에 적당한 장소였다. 버스 정류장 CCTV 확보해요. 그리고 그 정류장에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정차한 차량 전부. 김서연이 전화를 꺼내 들었다. 박진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관리실을 나왔다. 지하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그는 걸으면서 방금 본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머릿속에 재생했다. 남자가 들어오던 순간, 로비를 훑던 눈, 계단을 선택한 것, 서랍을 열고 돈을 뿌리던 것, 그리고 멈추지 않던 어깨, 계획한 자와 증오한 자. 그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 있었다. 박진수는 이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동시에 이 남자가 강태문을 증오할 이유를 가졌는지가 의문이었다. 처음 보는 사람을 저렇게 내려치지는 않는다. 저것은 축적된 것이었다. 쌓이고 쌓인 것이 터진 형태였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증오를 대신 실행한 것이었다. 부검은 오전 중으로 예정됐고 감식 결과는 이틀 뒤에 나올 것이었다. 박진수와 김서연이 강력계 사무실로 돌아온 것은 새벽 4시 40분이었다. 폭도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가 종이컵 안에서 식어가는 동안 김서연은 이미 노트북을 열고 강태문의 기업 등기와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다. 박진수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 컵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봤다. 서울의 새벽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강태문, 58세,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증권사 2곳 거쳐서 2009년 독립, IT 투자 전문회사 태문인베스트먼트 설립, 현재 포트폴리오 기업 17곳, 운용 자산 추정 규모 4천억에서 5천억 사이. 김서연이 읽어 내려가는 동안 박진수는 돌아서서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보드 왼쪽 상단에 강태문의 이름을 적었다. 그 아래에 3개의 항목을 썼다. 재산, 사업, 인간관계, 평판은 어때요? 양면이에요. 김서연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말했다. 투자업계에서는 안목이 정확하다는 평가가 압도적이에요. 투자한 기업이 망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이면이 있어요. 경영권 간섭이 심하다는 얘기가 업계에 퍼져 있어요. 투자한 기업 대표들 중 몇몇은 공개석상에서 강태문 얘기를 아예 안 해요. 의도적으로 피하는 느낌. 관련 소송은 민사 3건. 전부 투자 계약 분쟁이에요. 2건은 강태문 측이 이겼고 1건은 합의로 끝났어요. 박진수는 보드에 계약 분쟁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그 옆에 물음표를 하나 더 붙였다. 소송까지 간 것은 3건이었다. 소송까지 가지 않은 것이 몇 건인지는 알 수 없었다. 비서를 만난 것은 오전 9시였다. 강태문의 비서 최유진은 32살이었고 태문인베스트먼트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었다. 경찰서 조사실에 들어온 그녀는 이미 울고 난 얼굴이었지만 앉는 자세는 곧았다. 감정을 추스르는 데 익숙한 사람의 자세였다. 강태문 씨의 어제 일정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전에 미팅 2건, 오후에 포트폴리오 기업 방문 1곳. 저녁 6시에 일정이 끝났어요. 저는 6시 반에 퇴근했고요. 퇴근하실 때 대표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사무실에 계셨어요. 6시 반에 제가 인사드리고 나왔는데 잠깐 나갔다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디 가시는지는 말씀 안 하셨고요.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최유진이 잠깐 시선을 내렸다. 손 위에 손을 올려 맞잡는 동작을 했다. 사실은요. 대표님이 따로 이동하실 때는 항상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10년 동안, 정확히는 제가 근무한 4년 동안 한 번도 안 그러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그냥 나갔다 오신다고만 하셨어요. 그게 좀 이상하긴 했는데 대표님 표정이. 박진수가 조용히 물었다. 표정이 어떠셨습니까? 최유진이 잠시 생각했다. 단단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결정을 하신 분의 표정이요. 저는 그냥 사업 미팅이려니 했어요. 최근 들어 대표님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누군가와 갈등이 있다는 인상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최유진의 손이 조금 조여졌다. 박진수는 그것을 봤다. 김서연도 봤다. 두 형사는 서로를 보지 않았다. 한 달 전쯤이었어요. 제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대표실 안에서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벽이 두꺼운 방인데도 들릴 정도였어요. 목소리가 높았어요. 내용은요. 다 들은 건 아닌데 돌려주든지 아니면 다 공개한다는 말이 들렸어요. 그리고 상대방 이름을 부르신 것 같은데 이름이 뭐였습니까? 최유진이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열었다. 정확히는 못 들었어요. 비슷한 발음이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요.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그 대답이 확실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멈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최유진의 시선이 잠깐 허공의 한 점을 향했다가 돌아오는 것을 박진수는 기억해 두었다. 대표님 금고에 접근 권한이 있는 분이 누구누구입니까? 대표님하고 저요. 저는 서류 보관용 공간만 알고 있고 안쪽 공간은 대표님만 여세요. 금고 비밀번호는요? 저는 몰라요. 조사가 끝나고 최유진이 나간 뒤 김서연이 먼저 말했다. 이름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 왜 말 안 했을까요? 박진수는 화이트보드 쪽으로 걸어가면서 대답했다. 무서우니까. 그리고 강태문의 이름 아래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공개 위협. 상대방 불명. 한 달 전. 금고가 문제였다. 피해자의 금고는 외부 손상이 없었고 비밀번호는 피해자만 알았다. 그런데 범인은 금고를 건드리지 않았다. 강도였다면 금고를 열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범인은 서랍의 현금만 꺼냈다.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았거나 알고도 필요하지 않았거나 혹은 금고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목적이었거나. 박진수는 영장 신청서를 꺼냈다. 금고 개봉 및 디지털 기기 포렌식 동의 없이 강제 개봉 집행.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사건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었다. 영장이 집행된 것은 오후 1시였다. 금고는 강태문의 지문 데이터와 잠금장치 해제 장비를 동원해 열렸고 안에는 예상대로 서류들이 있었다. 계약서 사본, 투자 확인서, 해외 계좌 내역서. 그리고 맨 아래 다른 서류들과 다르게 별도의 파일 클립으로 묶인 장부 한 권이 있었다. 김서연이 장갑을 낀 손으로 그것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손으로 직접 쓴 장부였다. A사 절반 크기의 노트에 빼곡하게 적힌 이름과 날짜와 숫자들. 볼펜 필압이 강했고 글씨는 작았다. 강태문이 오랜 시간에 걸쳐 기록한 것임이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부터 느껴졌다. 가장 오래된 날짜는 2017년이었다. 박진수는 장부를 처음부터 넘기지 않았다. 먼저 뒤쪽부터 봤다. 가장 최근의 기록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였다. 2022년 8월. 사건 발생 석 달 전까지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뒤에 2페이지가 뜯겨 있었다. 절취선을 따라 자른 것이 아니라 손으로 잡아 뜯은 흔적이었다. 찢긴 자리에 종이 올이 불규칙하게 남아 있었다. 뜯긴 거 범인이 했을까요? 아니야. 박진수가 뜯긴 자리의 질감을 살피며 말했다. 종이가 건조하게 뜯겼어. 최근이 아니야. 강태문이 직접 뺐어. 왜요? 남기고 싶지 않은 게 있었거나 아니면 따로 보관한 거거나. 장부의 앞쪽으로 돌아왔다. 이름들이 있었다. 정치인, 공무원, 사업가들의 이름이 섞여 있었고 각 이름 옆에는 날짜와 금액이 기재돼 있었다. 단순한 투자 기록이 아니었다. 항목명이 없었다. 금액만 있었다. 그리고 일부 이름 옆에는 괄호 안에 짧은 메모가 있었다. 처리 완료, 보류, 회수 필요. 회수 필요라고 적힌 이름들 중 하나에 박진수의 시선이 멈췄다. 이준석. 서울시 도시개발위원회 시의원. 박진수도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다.
시정 관련 토론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 얼굴이었고 발언이 논리적이라는 평을 받는 정치인이었다. 그 이름 옆에 적힌 숫자들을 더하면 6억이었다. 날짜는 2020년부터 2022년 초까지 5차례에 걸쳐 나눠서 들어온 금액이었다. 그리고 회수필요 옆에는 괄호 안에 한 줄이 더 있었다. 인허가 미행. 박진수는 그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고 장부를 덮었다. 오후 늦게 버스 정류장 CCTV 분석 결과가 넘어왔다. 김서연이 영상을 재생했다. 새벽 2시 12분. 폐쇄된 산업단지 앞 버스 정류장에 낡은 베이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리고 골목 쪽에서 검은 모자의 남자가 걸어 나와 차에 탔다. 승합차는 바로 출발했다. 번호판 조회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차량 소유자 정도연 42세. 주소지 경기도 의왕시. 직업 무직. 박진수는 그 이름을 화이트보드에 적었다. 그리고 강태문의 이름과 선으로 연결하려다 멈췄다. 연결할 근거가 없었다. 그래서 선 대신 물음표를 적었다. 접점 찾아봐요. 김서연은 이미 검색을 시작하고 있었다. 학연, 지연, 직장 이력, 투자관계, 온라인 기록. 그녀가 데이터베이스를 파고드는 동안 박진수는 정도연의 전과 조회 결과를 들여다봤다. 사기 전과 한 건. 2016년. 집행유예로 끝났다. 그 외에는 없었다. 살인이나 폭력 전과가 없는 남자가 17번을 내려쳤다. 그 낙차가 컸다. 접점 없어요. 30분 뒤 김서연이 말했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다. 학교도 다르고 직장 이력도 겹치는 게 없어요. 강태문이 투자한 기업들이랑도 연관이 없어요. SNS도 없고요. 온라인에서 강태문 언급한 흔적도 없어요. 통화 기록. 영장 신청했어요. 내일 오전 나올 것 같아요. 박진수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다. 화이트보드를 봤다. 강태문과 정도연 사이의 물음표. 그리고 장부 속 이준석의 이름. 그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지금 이 순간 단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단정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는 사이가 아닌 사람이 이 정도의 계획살인을 한다. 동선을 외웠고 사각지대를 알았고 피해자의 귀가 시간을 알았다.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알려준 것이다. 그 누군가는 강태문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했다. 그리고 강태문이 6억의 회수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동기도 충분했다. 그것은 아직 추론이었다. 증거가 아니었다. 박진수는 재킷을 집어들었다. 오늘은 나가요. 김서연이 노트북에서 눈을 들었다. 어디요? 정도연 주소지. 의왕. 영장 없이요? 이미 동행 요청이야. 거절하면 그것도 정보야. 그가 사무실을 나서는데 김서연이 뒤에서 말했다. 형사님. 박진수가 멈췄다. 이준석이요. 김서연이 보드를 보면서 말했다. 지방선거가 2달 뒤에요. 박진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대로 복도로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이지 않았다. 그냥 손에 쥔 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가 그 순간이었다. 정도연이 의왕시 자택에 없었다. 출국 기록이 확인됐다. 범행 다음날 새벽 인천공항 출발. 목적지는 태국 방콕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박진수는 담배를 주머니에 다시 넣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이건 청부다. 정도연의 통화 기록이 넘어온 것은 다음날 오전 11시였다. 김서연은 출력된 기록지를 책상 위에 펼치고 형광펜을 들었다. 박진수는 그 옆에 서서 커피를 마셨다. 이번에는 실제로 마셨다. 기록지는 3달치였다. 통화량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 한 달 평균 통화 건수가 20건 안팎이었고 수신보다 발신이 적었다. 그런데 특정 번호가 눈에 들어왔다. 선불폰 번호였다. 10으로 시작하지 않는 통신사 등록 명의가 없는 번호. 그 번호와의 통화가 범행 2달 전부터 시작돼 범행 전날까지 이어졌다. 총 11번. 통화 시간은 짧았다. 가장 긴 것이 4분이었고 대부분 1분에서 2분 사이였다. 선불폰이에요. 김서연이 형광펜으로 그 번호들을 전부 표시하며 말했다. 명예 추적 안 돼요. 개통 위치는 확인 중인데 기지국 분석 결과가 오후에 나와요. 박진수는 기록지를 처음부터 다시 봤다. 선불폰 번호 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번호가 2개 더 있었다. 하나는 의왕시 편의점 번호였다. 정도연의 자택 근처였다. 다른 하나는 개인 번호였는데 수신만 있고 발신은 없었다.
채권 추심 번호일 가능성이 높았다. 정도연의 사기 전과와 무직 이력을 고려하면 빚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정도연 재정 상태 확인해요. 이미 요청했어요. 신용정보원이랑 법원 공탁금 기록이랑. 박진수는 기록지를 내려놓고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다. 정도연의 이름 아래에 항목을 추가했다. 선불폰 번호 X, 범행 2개월 전날, 총 11회. 그리고 그 옆에 이준석의 이름을 적고 두 이름 사이에 점선을 그었다. 아직 실선이 아니었다. 오후에 기지국 분석 결과가 도착했다. 선불폰의 기지국 위치가 통화마다 달랐다. 고정된 장소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위치들을 지도에 찍어보자 패턴이 보였다. 서울 도심, 여의도 인근, 그리고 한 번은 서울시청 근처였다. 김서연이 지도를 확대하며 말했다. 여의도랑 시청 사이에요. 이 반경 안에 뭐가 있죠? 서울시의회.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진수는 지도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봤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었다. 선불폰의 기지국이 서울시의회 근처라는 것이 이준석을 지목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었다. 서울시의회 반경 안에 있는 사람이 이준석 혼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우연의 밀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다. 장부속 이름 6억, 인허가 미행, 지방선거, 그리고 지금 이 기지국 위치까지. 우연이 쌓이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정도연 도주 경로 다시 봐요. 인천공항 출국 기록과 태국 입국 기록이 대조됐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 입국은 범행 다음날 오후 3시였다. 이후 행적은 파악되지 않았다. 태국 현지 당국의 공조 요청이 들어간 상태였지만 회신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그런데 출국 전 마지막 국내 통화 기록이 있었다. 인천공항 내부 기지국. 출국 심사 직전으로 추정되는 시간대. 발신 번호는 정도연. 수신 번호는 선불폰이었다. 통화 시간 27초. 내용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공항에서 출국 직전에 같은 번호로 마지막 전화를 했다는 것은 그 번호의 주인이 정도연에게 단순한 연락처 이상이라는 것을 말해줬다.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받거나. 박진수는 그날 오후 늦게 정도연의 의왕시 자택을 직접 찾아갔다. 다세대 주택 반지하였다. 문은 잠겨 있었고 우편함에는 광고 전단지가 쌓여 있었다. 며칠치가 아니었다. 쌓인 양으로 보아 정도연은 범행 이전부터 이미 이 집에 거의 들르지 않았던 것 같았다. 옆집 주민이 문을 열고 내다봤다. 60대 여성이었다. 저 집 남자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습니까? 여자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한 달? 두 달? 잘 모르겠어요. 원래도 얼굴 보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들어와도 조용히 들어오고 나가도 조용히 나가고. 차도 없는데 늦은 밤에 들어오는 거 가끔 봤어요. 혼자 삽니까? 네. 가족은 없는 것 같던데. 친구들이 오는 것도 못 봤어요. 딱 한 번은 봤나. 비슷한 또래 남자가 한 번 왔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 좀 깔끔하게 생긴. 박진수가 천천히 물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여름이었어요. 한 번만 봤어요.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잠깐 얘기하다 갔어요. 그 남자 차가 좀 좋아 보였어요. 저 좁은 골목에 세워놓기엔 아까운 차. 박진수는 차종을 물었다. 여자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검은색이었다는 것만 기억했다. 박진수는 명함을 건네고 돌아섰다. 골목을 나오면서 그는 양복을 입은 남자를 머릿속에 그렸다. 깔끔하게 생긴 검은 차. 정도연의 반지 앞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사무실로 돌아오니 김서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표정이 평소와 달리 약간 빳빳했다. 정도연 신용 기록 나왔어요. 얼마나? 총 채무 잔액 4,300만 원이에요. 대출 2건이랑 사채 추정권 1건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김서연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범행 사흘 전에 정도연 명의 통장에 입금이 있었어요. 현금 입금이요. ATM. 금액 500만 원이요. 그리고 범행 당일 새벽 출국 전에 전액 인출됐어요. 박진수는 서류를 받아서 봤다. ATM 입금. 현금. 수취인 확인 불가. 그러나 입금 시간과 기지국 위치를 대조하면 입금한 사람의 위치를 좁힐 수 있었다. 영장 신청이 필요했다. 이번에는 ATM 인근 CCTV까지. 영장 넣어요. ATM 설치 위치 기준으로 반경 200m CCTV 전부. 김서연이 바로 움직였다. 박진수는 화이트보드로 갔다. 정도연과 이준석 사이의 점선 위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현금 500만 원. 범행 사흘 전. ATM 입금.
점선이 조금씩 실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ATM CCTV 영장이 집행된 것은 사흘 뒤였다. 그 사흘 동안 박진수는 장부를 다시 들여다봤다. 감식반에서 디지털 스캔본을 넘겨줬고 그는 그것을 프린트해 책상 위에 펼쳐두고 페이지마다 이름과 금액과 날짜를 하나씩 대조했다. 장부에 등장하는 이름은 총 23명이었다. 정치인 5, 공무원 8, 사업가 10. 그리고 각 이름 옆에 숫자들은 단순한 투자 기록이 아니었다. 입금 날짜가 A-IRAG 있었고 그 날짜 옆에는 짧은 코드가 있었다. 가-3, 나-1, 다-7 같은 식이었다. 코드의 의미는 아직 해독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준석의 항목은 코드 대신 직접 내용이 적혀 있었다. 강태문이 이준석만큼은 코드로 숨기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준석의 건의 장부를 기록하던 당시에 이미 결렬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감출 이유가 없어진 것인지 박진수는 판단을 보류했다. 다만 다른 이름들이 코드로 가려진 반면 이준석의 항목만 노출돼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졌다. 인허가 미행, 회수 필요, 도시개발 인허가. 박진수는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요청해 검토했다. 이준석이 도시개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서울 외곽 3곳의 개발 사업 인허가 건이 심의 테이블에 올라왔다가 보류 또는 부결됐다. 그 3건 중 하나가 강태문의 포트폴리오 기업과 연관된 사업이었다. 개발 부지 매입에만 수백억이 들어간 사업이었고 인허가가 통과되지 않으면 매입 비용 전액이 묶이는 구조였다. 6억은 그 인허가를 위한 로비 자금이었다. 그러나 인허가는 통과되지 않았다. 이준석이 위원회에서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다른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이준석 입장에서는 돈을 받았고 표를 던졌으나 결과가 따라주지 않았다는 논리가 가능했다. 그러나 강태문의 입장은 달랐을 것이다. 6억을 주고 산 것은 표 한 장이 아니라 결과였다. 돌려주든지 아니면 전부 언론에 넘기겠다. 비서 최유진이 벽 너머로 들었던 그 말. 지방선거 2달 전. 이준석에게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었다. 6억의 로비 자금이 언론에 공개되는 순간 선거는 끝이었다. 정치 인생이 끝이었다. 형사처벌까지 들어오면 그 이후의 삶도 끝이었다. 박진수는 그 압박의 무게를 계산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충분히 크다는 것을 알았다. ATM CCTV 분석 결과가 넘어온 것은 나흘째 오후였다. 박진수는 김서연과 함께 영상을 재생했다. ATM은 서울 마포구의 한 은행 외벽에 설치된 기기였다. 정도연의 의왕 자택에서 차로 40분 거리였다. 입금 시각은 범행 사흘 전 오후 7시 22분이었다. 화면 속 남자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검은 모자가 아니었다. 야구 모자였고 챙이 올라가 있었다. 얼굴 전체가 카메라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옆모습과 턱선이 보였다. 체격은 중간. 양복 차림. 서류 가방을 왼손에 들고 있었다. 김서연이 영상을 멈추고 말했다. 정도연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대신 입금했어. 심부름꾼이요? 아니면 직접. 김서연이 화면을 확대했다. 턱선과 귀의 형태, 헤어스타일, 양복의 재질이 화면에서도 느껴질 만큼 고급스러웠다. 박진수는 그 화면을 보면서 옆집 주민의 말을 떠올렸다. 양복 입은 남자, 깔끔하게 생긴, 검은 차, 얼굴 인식 요청해요. 해상도가 낮아서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요청은 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박진수는 이준석의 공개 사진들을 검토했다. 의회 공식 프로필 사진, 토론 프로그램 방송 캡처, 지역 행사 참여 사진들. 체격과 윤곽을 ATM 영상의 남자와 비교했다. 단정할 수 없었다. 모자가 가린 부분이 너무 많았다. 그러나 배제할 수도 없었다. 얼굴 인식 결과는 다음날 오전에 나왔다. 분석관이 전화로 먼저 알려왔다. 일치율이 낮아요. 해상도 문제로 확정적인 동일인 판단이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다만 배제도 안 된다고요. 윤곽 형태가 유사한 범위 안에 있어요. 박진수는 전화를 끊고 잠시 앉아 있었다. 배제도 안 된다. 그것이 지금 가진 것의 전부였다. 선불폰 기지국 위치 ATM 입금 그리고 장부. 각각은 강했지만 연결이 끊겨 있었다. 이준석의 이름이 장부에 있다는 것은 그가 강태문과 불법적인 금전 거래를 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나 그것이 살인 교사와 직접 연결되는 증거는 아직 없었다. 정도연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김서연이 물었다. 아니. 박진수가 일어서며 말했다. 장부에서 뜯긴 페이지 있잖아. 네. 그 페이지에 뭐가 있었는지를 강태문 말고 아는 사람이 있어.
김서연이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2초가 걸렸다. 비서요. 최유진이 이름을 알면서 말하지 않았어. 그게 이준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뭔가를 알고 있어. 그리고 아직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해. 사무실을 나서는데 박진수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정보가 형사였다. 박진수는 걸음을 멈추고 받았다. 형사님, 이준석 의원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강태문 씨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공식 입장 발표했어요. 박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 이준석 이름이 공식 수사선상에 오른 게 아닌데 본인이 먼저 선을 그었어요. 전화를 끊었다. 박진수는 복도 끝 창문을 봤다. 늦가을 오후에 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복도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묻지도 않은 말을 먼저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였다. 결백하거나 아니면 너무 두렵거나. 박진수는 지금 어느 쪽인지를 알고 있었다. 비서 최유진을 두 번째로 만난 것은 기자회견 다음 날이었다. 이번에는 경찰서 조사실이 아니었다. 박진수가 먼저 전화를 걸어 장소를 제안했다. 강남구의 조용한 카페. 공식적인 소환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알 수 있도록. 최유진은 잠깐 침묵했다가 알겠다고 했다. 그녀가 먼저 와 있었다. 창가에서 가장 먼 자리, 벽을 등진 좌석이었다. 박진수가 들어서자 그녀는 일어서지 않았다. 커피가 반쯤 식어 있었다. 기다린 시간이 길었다는 뜻이었다. 오래 앉아서 무언가를 결정하려 한 사람의 자리였다. 박진수는 맞은편에 앉았다. 주문을 하지 않았다. 최유진도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다. 이준석 의원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최유진의 손가락이 커피잔 손잡이를 한 번 건드렸다가 떼어졌다.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박진수는 그 대답을 받아 더 파고들지 않았다. 대신 방향을 바꿨다. 지난번에 대표님 통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셨죠. 이름을 들었는데 확실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도 확실하지 않으십니까? 최유진이 창문 쪽을 봤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박진수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저는 그냥 비서예요. 대표님 일정 관리하고 서류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계시죠? 최유진이 시선을 돌려 박진수를 똑바로 봤다. 그 눈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용기인지 두려움인지는 구분이 되지 않았다. 이준석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가 낮았다. 대표님이 이준석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대표님 표정이 달라졌어요. 뭔가 결심을 한 사람 같았어요. 박진수는 수첩을 꺼내지 않았다. 꺼내는 순간 그녀가 다칠 것 같았다. 그 외에 더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최유진이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핸드백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밀었다. 박진수가 펼쳤다. 폭사본이었다. 장부의 한 페이지. 박진수가 이미 본 페이지였는데 뒤에 뜯긴 자리 직전의 페이지였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었다. 원본에는 없던 메모가 여백의 볼펜으로 적혀 있었다. 강태문의 필체였다. 최종 통보 완료. 기한 2주. 날짜가 있었다. 사건 발생 3주 전이었다. 대표님이 이걸 저한테 맡기셨어요. 일이 잘 안 되면 이걸 맡겨둔 사람한테 전달하라고요. 맡겨둔 사람이 누굽니까? 변호사예요. 대표님이랑 오래 일한 분. 저는 이름만 알아요. 직접 연락은 못 해봤어요. 이름이요. 그녀가 이름을 말했다. 박진수는 기억했다. 수첩에 적지 않아도 잊을 이름이 아니었다. 최유진이 카페를 나간 뒤 박진수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폭사본을 다시 봤다. 최종 통보 완료. 기한 2주. 강태문은 이준석에게 2주를 줬다. 돈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공개하겠다는 기한. 그리고 그 기한 안에 강태문이 죽었다. 이준석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다. 태국 현지 공조 수사 결과가 들어온 것은 같은 날 저녁이었다. 정도연이 방콕 외곽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체류 중인 것이 확인됐다. 현지 당국과의 협조로 이미 동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시간이 필요했다. 박진수는 신중하게 판단했다. 정도연을 지금 당장 데려오는 것보다 이쪽에서 더 많은 것을 확보한 뒤에 데려오는 것이 신문에서 유리했다. 정도연이 입을 열게 만들려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조금 더 기다려요. 그리고 이틀 뒤 결정적인 것이 왔다.
정도연의 해외 도피 이후 선불폰 번호로의 통화가 끊겼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경로로 통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유선 전화였다. 정도연이 태국에서 국제 전화를 사용한 기록이었는데 수신 번호가 국내 유선 전화였다. 위치 추적 결과가 나왔다. 서울 종로구 경찰서 맞은편 공원 공중전화였다. 박진수는 그 결과지를 받아들고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공중전화 경찰서 맞은편 선불폰도 아닌 공중전화를 선택했다는 것은 휴대폰 추적 자체를 차단하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중전화에는 CCTV가 있었다. 공원 공중전화 CCTV 확보해요. 해당 시간대 전부. 영상이 도착한 것은 다음날 아침이었다. 박진수와 김서연이 나란히 모니터 앞에 앉았다. 영상이 재생됐다. 공원의 낮 풍경, 산책하는 사람들, 벤치에 앉은 노인들,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 쪽으로 걸어오는 한 남자. 김서연이 영상을 멈췄다. 화면 속 남자는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머플러가 목을 감싸고 있었고 모자는 쓰지 않았다. 얼굴이 카메라를 향하고 있었다. 공원 CCTV의 해상도는 ATM보다 나았다. 훨씬 나았다. 박진수는 그 얼굴을 알아보는데 3초가 걸렸다. 아니, 정확히는 3초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 얼굴은 토론 프로그램에서 봤던 얼굴이었다. 카메라 앞에서 논리적인 언어로 시민의 권익을 말하던 얼굴이었다. 지방선거 현수막에서 웃고 있던 얼굴이었다. 이준석이었다. 그는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다. 통화 시간은 2분 남짓이었다. 통화가 끝나자 그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공원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걸음이 빠르지 않았다. 오히려 느렸다. 산책하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경찰서가 바로 건너편에 있는 공원에서. 김서연이 먼저 말했다. 경찰서가 보이는 곳에서 전화를 했어요. 박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화면 속 이준석의 걸음을 끝까지 봤다. 남자가 공원 출구로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모니터에서 눈을 뗐다.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박진수는 그것을 잠시 느꼈다가 창문을 다시 닫았다. 구속영장 준비해요. 정도연이 국내로 송환된 것은 태국 현지 공조 요청이 수락된 지 닷새 만이었다. 인천공항에서 호송차에 옮겨 타는 그의 모습을 박진수는 직접 보지 않았다. 서울 도착 확인 문자를 받고 그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 서류를 정리하고 공판 준비 검사와 통화하고 증거 목록을 재검토했다. 정도연을 마주하는 것은 준비가 끝난 뒤여야 했다. 유치장에 들어간 정도연은 조용했다고 당직 교도관이 전했다. 반항도 없었고 질문도 없었다. 밥을 먹었고 잠을 잤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박진수의 신경을 건드렸다. 체포된 사람이 조용한 것은 두 가지였다. 모든 것을 체념했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거나. 첫 번째 조사는 이틀 뒤로 잡혔다. 그 전날 오후 당직 교도관에게서 연락이 왔다. 정도연이 형사님을 지명해서 만나겠답니다. 박진수가 유치장 면회실에 들어서자 정도연은 이미 앉아 있었다. 42세라는 나이에 비해 얼굴이 낡아 있었다. 광대가 두드러지고 눈 아래가 어두웠다. 태국에서 닷새를 보낸 사람치고 살이 없었다. 오래전부터 살이 없었던 얼굴이었다. 그는 박진수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시선을 들었다가 다시 테이블로 내렸다. 박진수는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도연이 먼저 말했다. 드릴 게 있어요. 그는 교도관을 불렀다. 교도관이 들어오자 자신의 세면도구 파우치를 가져다 달라고 했다. 규정상 허용된 물품이었다. 파우치가 들어왔다. 정도연은 그 안에서 칫솔을 꺼냈다. 그리고 뚜껑을 돌려 열었다. 뚜껑 안쪽이었다. 칫솔 뚜껑에 움푹 패인 공간에 작게 접힌 종이 조각이 끼워져 있었다. 정도연은 그것을 꺼내 테이블 위에 밀었다. 박진수는 장갑을 꺼내 끼고 종이를 펼쳤다. 작은 글씨였다. 단정하고 힘있는 필체였다. 누군가 빠르게 쓴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눌러 쓴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신중함이 오히려 그 글의 서늘함을 더했다. 절대 말하지 마라. 지금 경찰이 가진 건 내 진술뿐이다. 박진수는 그 종이를 한 번 읽고 다시 읽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문장이 아니라 필체를 봤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읽을 때는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전제를 봤다. 지금 경찰이 가진 건 내 진술뿐이다. 이것을 쓴 사람은 수사의 현재 상황을 알고 있었다. 물증이 아직 자신에게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정도연이 입을 다물면 자신은 안전하다고 계산하고 있었다. 그 계산이 이 두 줄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정도연이 대답했다. 어제 새 칫솔이 지급됐어요. 교도관이 가져다 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게 있었어요. 박진수는 그 말을 받아 적지 않고 정도연의 얼굴을 봤다. 거짓말을 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두려움이 있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박진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향해 있었다. 이 메모를 저한테 건넨 이유가 뭡니까? 정도연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말했다. 저는 살인 실행범이에요. 그건 부인 못해요. CCTV에 다 찍혔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밖에서 멀쩡하게 다니고 있잖아요. 저만 여기 있고. 박진수는 그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저한테 접근한 건 그 사람이에요. 제 빚을 다 없애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사람 하나만 없애달라고. 저는 그게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도연이 잠깐 멈췄다. 아니, 알았어요. 알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모든 걸 알려줬어요. 피해자 이름, 귀가 시간, 빌딩 구조, 카메라 없는 골목. 전부 그 사람이 알려준 거예요. 이름이 누굽니까? 정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이준석이에요. 박진수는 수첩을 꺼냈다. 이번에는 꺼냈다. 정도연의 진술을 받아 적기 시작했다. 정도연은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말했다. 처음 접촉한 날짜, 장소, 대화 내용, 선불폰 번호를 받은 경위, 범행 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 500만 원이 입금된 것,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까지.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박진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진술이 끝났다. 박진수가 수첩을 덮고 일어서려는데 정도연이 말했다. 저 진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량 산정에 반영됩니다. 그게 아니라. 정도연이 메모 쪽으로 시선을 줬다. 저 안전합니까? 박진수는 잠시 그를 봤다. 그리고 대답했다. 메모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경로 추적하겠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유치장을 나와 복도를 걷는 동안 박진수는 손에 든 증거 봉투를 봤다. 작게 접힌 종이 한 장. 이준석은 정도연이 이 메모를 받는 순간 침묵할 것이라고 계산했을 것이다. 그러나 계산이 틀렸다. 정도연은 오히려 이것을 무기로 사용했다. 자신도 함께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사무실로 돌아오자 김서연이 일어섰다. 필체 감정 의뢰할 거죠? 지금 바로요. 김서연이 봉투를 받아 들고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다. 박진수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정도연과 이준석 사이의 점선. 그는 지우개를 들어 그 점선을 지웠다. 그리고 두꺼운 실선으로 다시 그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다. 필체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메모 전달 경로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준석의 변호인이 이 진술 하나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박진수는 보드를 보면서 생각했다. 이준석이 경찰서 맞은편 공원에서 전화를 했다. 유치장에 칫솔을 넣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접근했다. 수사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 남자는 지금 이 순간도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두려운 사람은 실수를 한다. 박진수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리고 필체 감정 결과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필체 감정 결과는 사흘 만에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감정서였다. 박진수는 그것을 사무실에서 받아들고 서서 읽었다. 앉지 않았다. 앉아서 읽을 만한 인내가 지금 그에게 없었다. 감정서는 6페이지였고 전문 용어가 빽빽했지만 결론은 한 줄이었다. 필적 동일인 가능성 96.3%. 제출 필적 샘플과 메모 필적은 동일인의 것으로 판단됨. 필적 샘플은 이준석의 의회 서명 기록과 위원회 회의록 자필 메모에서 추출한 것이었다. 96.3%.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는 수치는 아니었지만 다른 증거들과 결합하면 충분했다. 선불폰 기지국, ATM 입금, 공중전화 CCTV 장부, 정도연의 진술, 그리고 이 필체 감정서. 하나하나는 구멍이 있었지만 전부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메모 전달 경로는 이틀 전에 이미 밝혀졌다. 유치장에 칫솔을 납품하는 업체의 직원 한 명이 접촉을 받은 것이었다. 그 직원은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칫솔 뚜껑 안에 종이를 끼워 넣었다고 진술했다. 현금을 건넨 사람의 인상착의는 공원 CCTV 속 이준석과 일치했다. 경찰서 맞은편 공원, 공중전화 통화, 그리고 칫솔 메모. 이준석은 같은 날 오후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했다. 두려운 사람은 실수를 한다.
이준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필체 감정 결과가 나온 다음 날이었다. 영장 심사는 오전에 열렸다. 박진수는 법원 복도 벤치에 앉아 결과를 기다렸다. 김서연은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영장이 발부됐다. 이준석은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체포됐다. 박진수는 현장에 없었다. 체포 집행은 다른 팀이 맡았다. 그는 체포 확인 문자를 받고 수첩을 집어들었다. 강태문의 이름을 적었던 첫 페이지. 그 옆에 날짜를 썼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었다. 구속 후 이준석의 태도는 처음부터 일관됐다. 나는 시킨 적 없다. 첫 번째 조사에서도, 두 번째 조사에서도, 검찰 송치후 검사 조사에서도. 그는 장부속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는 강태문과 개인적인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것이 인허가 로비였다는 것은 부인했다. 정도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래된 지인이라고만 했다. 500만 원 입금에 대해서는 빌려준 돈이라고 했다. 공중전화 통화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용무였다고 했다. 칫솔 메모에 대해서는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고 했다. 그 부인들은 정교했다. 각각의 사실에 대해 대안적 설명을 준비하고 있었다. 변호인도 유능했다. 물증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공격했고 정도현의 진술에 대해서는 형량 감경을 노린 허위 진술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재판은 달랐다. 재판부는 증거를 분리해서 보지 않았다. 전체를 연결해서 봤다. 선불폰 기지국의 위치가 이준석의 동선과 일치한다는 것. 500만 원이 입금된 ATM이 정도현 자택에서 40분 거리인 반면 이준석의 여의도 사무실에서는 15분 거리라는 것. 공중전화 통화 시각과 정도현의 국제전화 수신 시각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 칫솔 납품 직원의 진술과 공원 CCTV 속 인물의 동선이 겹친다는 것. 그리고 강태문이 최종 통보를 한 날짜와 정도현에게 처음 접촉한 날짜 사이의 간격이 사흘이라는 것. 사흘. 강태문에게 2주의 기한을 받은 이준석이 사흘 만에 정도현에게 연락했다. 검사가 그 간격을 법정에서 읽어 내려갈 때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이준석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장이 이의를 기각했다. 이준석은 그 순간 방청석을 봤다. 카메라가 그 표정을 찍었다. 박진수는 나중에 그 사진을 신문에서 봤다. 무언가가 무너지기 직전의 얼굴이었다. 무너지고 싶지 않아서 버티고 있는, 그러나 이미 버티는 힘이 빠져버린 얼굴. 최후 진술에서 이준석은 말했다. 저는 결코 누군가의 죽음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도시 개발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입니다. 이 재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낮은 소리가 났다. 웃음인지 탄식인지 구분되지 않는 소리였다. 판사가 주문을 읽기 시작했다. 청부살인 교사, 증거인멸 교사, 뇌물공여. 피고인 이준석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정적이었다. 이준석의 변호인이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준석 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판사를 보지 않았다. 방청석을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그 손이 법정 테이블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진수는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있었다. 선고가 끝나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동안 그는 일어서지 않았다. 수첩을 꺼냈다. 첫 페이지. 강태문의 이름, 날짜. 그 아래에 아무것도 더 쓰지 않았다. 그냥 수첩을 덮었다. 법원 건물을 나온 것은 모두가 빠져나간 뒤였다. 늦가을이었다. 사건이 시작된 그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왔다. 바람이 법원 앞 광장을 가로질렀고 낙엽 몇 장이 계단 위를 굴렀다. 박진수는 계단 중간에 서서 광장을 봤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그 담배는 몇 주 동안 불을 붙이지 못한 것이었다. 불을 붙이려다 놓고 꺼내려다 놓고를 반복했던 그것이었다. 새벽 2시 23분에 전화를 받던 순간부터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그것이었다. 라이터를 꺼냈다. 불이 붙었다. 연기가 올라갔다. 박진수는 그것을 오래 피우지 않았다. 몇 모금 들이켰다가 계단 옆 재떨이에 껐다. 끄는 동작이 서두르지 않았다. 다 피운 것처럼 껐다. 그는 계단을 내려갔다. 광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걸음이 빠르지 않았다. 어딘가를 향해 서두르는 걸음이 아니었다. 그냥 걷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그러나 그 걸음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50일 동안 그의 어깨를 눌렀던 것이 조금, 아주 조금 가벼워진 사람의 걸음이었다. 광장 끝에서 그는 멈추지 않고 모퉁이를 돌았다. 그리고 사라졌다.
완벽한 범죄는 없었다. 대부분의 범인은 증거를 숨기려다 스스로 증거를 만든다. 그리고 가장 치밀하게 계획한 자가 가장 치밀하게 스스로를 올가맨다. 이준석이 경찰서 맞은편 공원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칫솔 메모를 보냈을 때도,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도 그 모든 행동이 그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이 그를 무너뜨렸다.